밤 10시 불 꺼진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선 여러분의 손이 찬장 손잡이를 잡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쪽 구석에 놓인 사과 식초 한 병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 한 컵을 받아 식초 한 숟가락을 쪼르르 따르면 컵 속 물은 아주 잠깐 뿌옇게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집니다. 여러분은 그 시큼한 액체를 한 모금에 꿀꺽 넘기고 곧 잠자리에 들 겁니다. 유튜브에서 봤을 수도 있고 인터넷 게시판 어딘가에서 읽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거의 던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모금이 내 몸속으로 넘어간 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는 오늘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은 사실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여러분을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못하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분자가 여러분 몸속 어떤 문을 열고 어떤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혹은 왜 중요하지 않은지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뻔한 소리, 마법 같은 이야기,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은 다 걷어내고 오직 진짜 생물학의 눈으로만 말이죠. 왜냐하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억지로 규칙을 외울 필요가 사라지거든요. 그저 눈앞에 훤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훤히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선물이에요. 우리 몸에 대한 이런 식의 투명한 설명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과 식초 이야기로 곧장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잠든 사이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의 거의 모든 비밀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이 든다는 건 몸의 전원을 딱 끄는 거라고요. 컴퓨터를 종료하듯 하루를 마감하고 스위치를 내리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과 꽤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몸은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분주한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거대한 공장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웅웅거리고 제품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다 밤이 되어 생산 라인의 불이 하나씩 꺼지면 이제 낮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정비 기술자들이죠. 이들은 낮 동안 무리하게 돌아간 기계의 나사를 조이고 다른 부품을 갈아 끼우고 텅 빈 창고에 다음 날 쓸 원자재를 차곡차곡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깊은 밤 동안 여러분의 간은 혈액 속을 흐르는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아주 정밀하게 조율합니다. 낮 동안 여기저기 긁히고 상한 조직들은 조용히 스스로를 꿰매어 치유하고 하루 종일 요동치던 호르몬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균형을 맞춥니다. 뇌는 또 어떻고요? 낮에 보고 듣고 배운 수많은 정보들 중에 쓸모 있는 것만 골라 서랍에 정리해 넣고 나머지는 조용히 비워냅니다. 정말이지 섬세하고 정교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야간 작업이 매끄럽게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삐걱거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혈액 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 대체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이 이 웅장한 밤의 유지 보수 작업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어떤 분자 이야기부터 꺼내야 합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몸이 뿜어내는 녀석이죠.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열쇠. 딱 그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피 속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근육 세포와 지방 조직에 잠긴 문 앞으로 달려가 철컥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 열린 문으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나중에 쓸 에너지로 저장되거나 지금 당장 연료로 태워지는 거죠. 만약 이 열쇠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아무 문도 열지 못한 채 피 속을 하염없이 맴돌기만 합니다.
갈 곳을 잃은 손님처럼요. 이게 바로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을 앓는 분들이 겪는 정확한 문제입니다. 열쇠 공장 자체가 문을 닫아버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인슐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먹었느냐, 그리고 밥을 먹은 뒤에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치솟느냐, 인슐린은 이 두 가지에도 아주 까다롭게 반응합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여유롭게 나오지만 혈당이 벼락처럼 급하게 치솟으면 인슐린도 다급하게 왕창 쏟아져 나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과식초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과식초의 거의 모든 생물학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활성 성분이 바로 아세트산이기 때문입니다. 식초 특유의 그 시큼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와 맛을 내는 평범한 산성 물질, 그게 아세트산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물질이 우리 몸의 포도당 대사에 측정 가능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깐깐하게 연구된 화학의 영역이에요. 가장 널리 알려진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밥이나 빵, 면처럼 녹말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소장에서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밀라아제는 커다란 녹말 덩어리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포도당 분자로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요? 멀쩡한 종이 한 뭉치를 단 몇 초 만에 수백, 수천 조각의 눈꽃 같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문서 분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밀라아제가 녹말을 대하는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잘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은 바로 이 분쇄기의 작동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화 효소들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겁니다. 그 결과 녹말이 훨씬 천천히 쪼개지고 포도당은 피 속으로 아주 느긋하게 마치 산책하듯 흘러 들어갑니다. 당연히 밥을 먹은 뒤에 인슐린이 확 치솟는 그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훨씬 부드럽고 완만해지겠지요. 벼락처럼 치솟던 곡선이 완만한 언덕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럴듯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1998년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오스틴만과 연구진의 논문에서 이 효과를 아주 또렷하게 관찰했거든요. 흰 빵을 먹을 때 식초를 곁들이면 식후 혈당 지수가 뚝 떨어지고 밥을 먹고 난 뒤에 포만감도 훨씬 좋아진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쩌다 한 번 나온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소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 말고도 근육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속으로 흡수된 아세트산은 우리 세포 안에 에너지 센서라고 부를 수 있는 AMPK라는 효소를 툭툭 깨웁니다. 이 AMPK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동차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 같은 녀석이라고 해두죠. 세포 안에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걸 감지하는 순간 이 게이지는 곧바로 비상벨을 울려서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는 작업들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열쇠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스스로 포도당을 쏙쏙 빨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세트산은 인슐린이라는 열쇠에만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고도 근육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잘 들어가도록 뒷문을 하나 더 열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인슐린 열쇠가 예전만큼 문을 시원하게 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문이 뻑뻑하게 굳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옆문이 하나 생기는 셈이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깨어서 뭔가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낮 동안 벌어지는 원리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진짜 무대는 밤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먹지 않은 텅 빈 속으로 혈당을 낮춰줄 음식조차 하나 없는 밤 10시에 사과 식초만 덜렁 한 잔 마시고 잠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여러분이 곤히 잠든 사이에 피 속의 포도당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밤이 되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에서 흘러나옵니다.
간은 낮 동안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예비 식량처럼 차곡차곡 저장해 둡니다. 글리코겐을 쉽게 설명하자면 포도당 알갱이들을 마치 목걸이 구슬처럼 길게 줄줄이 꿰어서 단단하게 포장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간은 이 구슬 목걸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한 알 한 알 풀어서 피 속으로 내보냅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혈당은 밤새도록 데시리터당 70에서 100mg 사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범위 안에 은은하게 머물게 되지요. 이 수치가 바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기억을 정리하는 동안 뇌가 굶지 않고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 딱 맞춰진 이상적인 범위입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요. 이렇게 밤 사이에 간이 포도당을 내보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새로운 포도당을 재료를 모아 뚝딱 만들어내는 포도당 신생 합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저장해둔 글리코겐 포장을 그저 풀기만 하는 글리코겐 분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은 주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지휘를 받습니다. 글루카곤은 인슐린과는 정확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창고에 집어넣어라 하고 외친다면, 글루카곤은 저장해둔 포도당을 피 속으로 팍팍 풀어라 하고 지시하는 셈이죠. 밤 동안 이 두 호르몬은 마치 시소를 타듯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서 아주 독특하고 얄궂은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공복 혈당이 묘하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보다 아침 혈당이 더 높은 경우도 있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밤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자기 전보다 피 속에 포도당이 오히려 더 많아진 걸까요? 뭔가를 먹어야 혈당이 오르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 그 해답은 바로 1980년대에 아주 상세하게 밝혀진 새벽 현상 때문입니다. 새벽 4시나 5시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이 되면 우리 몸은 다가올 아침 활동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호르몬을 한꺼번에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죠. 이 호르몬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특히 간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인님이 곧 일어나신다. 당장 쓸 수 있는 연료를 채워놔라. 포도당을 풀어라. 혈당 대사가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넉넉히 뿜어져 나온 포도당을 인슐린이 아주 깔끔하게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그 인슐린 열쇠가 뻑뻑해서 문을 제대로 못 엽니다. 결국 예상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며 고스란히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확 높게 찍히는 겁니다. 자, 이제 새벽 현상이라는 퍼즐 조각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 연구자들이 참 훌륭한 호기심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사과식초를 먹고 자면 저렇게 널뛰는 새벽 현상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과학적 증거들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솔직하고 미묘해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다이아비티즈 케어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화이트와 존스턴 연구팀의 꽤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죠.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잠들기 전 얇게 썬 치즈 한 조각 같은 아주 가벼운 간식과 함께 사과식초 2숟가락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냥 맹물을 마셨을 때와 비교해보니 이튿날 아침 공복 혈당이 대략 4에서 6%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극적인 감소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확실한 수치 하락이었죠. 이때 제시된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세트산이 밤사이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짝 억제해 준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서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야간 포도당 방출을 식초가 부드럽게 토닥여서 진정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너무 신이 나서 지금 당장 찬장으로 달려가 식초병을 꺼내기 전에 이 연구가 진짜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연구는 참가자 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게다가 몇 달,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저 하룻밤에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측정한 소규모 교차 설계 실험이었죠. 즉, 이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세트산의 억제 메커니즘이 실제로 존재하며 철저히 통제된 조건에서는 측정 가능한 수치로 나타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사과식초가 당뇨병 치료제라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훌륭하게 대신할 수 있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대사와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루틴이든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될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이 연구와 아세트산의 생화학적 원리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초의 효과 뒤에는 진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분자와 효소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게 대체 왜 작동한 건지 진짜 원리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점을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사과 식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거의 입에 올리지 않지만 사실상 판도를 꽤 크게 바꿔놓는 또 다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위가 비워지는 속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그저 밥이 소화될 때까지 가만히 담아두기만 하는 단순한 비닐봉지가 아닙니다. 내용물을 부지런히 섞고 주무르면서 소장으로 음식을 조금씩 내려보내는 속도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는 활발한 근육 덩어리죠. 그리고 이 배출 속도는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결정짓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가 음식물을 쑥쑥 빨리 비워내면 혈당도 팍 올라가고 위가 천천히 느긋하게 비워내면 혈당도 아주 느릿느릿 오르게 됩니다. 한번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뚫린 깔때기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위에서 물을 콸콸 부어도 밑에 뚫린 구멍이 작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한참이 걸리겠죠. 아세트산은 바로 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말하자면 깔때기 구멍 크기를 확 줄여버리는 셈이죠. 이 현상은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훌륭한 장점이 됩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르고 배부르다는 포만감도 오래오래 지속되니까요. 췌장 입장에서도 인슐린을 한꺼번에 왕창 쏟아낼 필요가 없으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하지만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위를 늦게 비우는 효과가 임상적으로는 오히려 반드시 피해야 할 독이 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위마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위장 근육을 통제하는 미주신경이 손상되어서 이미 음식물을 비우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진 상태를 말하죠. 보통 당뇨병을 아주 오래 앓으신 분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식초를 드셔서 안 그래도 느린 위의 움직임을 한층 더 늦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기 힘든 구역질이 밀려오거나 배가 터질 것처럼 꽉 찬 불쾌감이 심해지거나 심지어 식후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약의 흡수율까지 완전히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사과 식초를 만병통치약처럼 모두에게 강력 추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자 고정적인 야간 루틴으로 삼기 전에 꼭 의료 전문가와 먼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현명한 이유입니다. 같은 물질이 누군가에겐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겐 독이 된다. 이게 바로 몸을 하나의 획일적인 기계가 아니라 저마다 다른 우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우리의 탐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밤에 마신 그 식초가 여러분 몸속 깊숙이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아직 더 남아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당, 인슐린, 그리고 간에 대해 꽤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 곰팡이, 그리고 온갖 미생물들의 거대한 공동체인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들은 무려 수십조 마리에 달합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세포 수만큼이나 많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여러분의 장 속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백만 년의 끈질긴 진화 과정을 거치며 완벽하게 다듬어진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아주 끈끈한 공생관계로 말이죠. 이 미생물 생태계는 단순히 우리가 직접 소화하지 못하는 질긴 음식들을 대신 처리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면역체계, 그날그날의 기분, 심지어 전반적인 신진대사까지 조율하는 특별한 분자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냅니다.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아세트산이 바로 그 위대한 분자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세트산은 단쇠지방산이라고 불리는 가문 출신으로 대장 속 세균들이 뿜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대사물입니다. 여러분의 장 속 세균들이 낮에 여러분이 먹은 식이섬유를 신나게 발효시킬 때 그 부산물로 뱉어내는 것이 바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같은 산성 물질들이죠. 이 녀석들은 대장벽을 촘촘하게 덮고 있는 세포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급 연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염증을 달래주고 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이미 아주 널리 증명되어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사과 식초를 꿀꺽 마신다는 건 결국 내가 평소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었다면 내 몸이 대장에서 알아서 척척 만들어냈을 성분을 그냥 바깥에서 다이렉트로 부어주는 꼴 아닌가요? 정답은 네. 어느 정도는 완벽히 맞는 말입니다. 식초병에 담긴 아세트산이나 여러분의 장 속 세균이 섬유질을 열심히 발효시켜 만든 아세트산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분자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때는 다른 여러 산성 물질들과 다채롭게 섞인 채로 아주 부드럽고 점진적인 양으로, 그것도 딱 그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위치인 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식초의 형태로 마시면 위와 소장으로 곧장 직행하죠. 그것도 훨씬 진한 농도로 방어할 틈도 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훅 치고 들어옵니다. 두 방식이 몸에 미치는 효과는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식초를 마시는 행위가 틀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위해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아세트산 생산 공장은 밤십시했다는 사과식초 한 병이 아니라 낮 동안 틈틈이 오독오독 씹어 먹는 식이섬유라는 사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사과식초가 장 건강을 아주 획기적으로, 그것도 직접 개선해 준다는 명성도 꽤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훨씬 빈약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요란한 헛소문과 진짜 팩트를 분리해 내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동물 실험 중에는 아세트산이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악질적인 병원성 세균이 자라는 걸 꽉 막아준다는 연구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사실 식초가 수백 년 동안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훌륭한 방부제로 쓰여온 것도 바로 그 탁월한 항균 능력 덕분이니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걸 인간의 복잡하기 짝이 없는 장 속 미생물 환경, 그러니까 수천 종의 세균이 서로 치고받으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사는 그 거대한 생태계에 곧바로 적용해서 엄청나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짓기에는 현재의 과학적 근거로는 너무 억지스러운 비약입니다. 그나마 확실하게 과학이 인정하는 사실은 아세트산이 긴 여행 끝에 대장까지 무사히 살아서 도착한다면 특정 유익균들에게 아주 맛있는 밥상, 그러니까 추가적인 영양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엄청난 프로바이오틱 효과라고 치켜 세우기엔 그 수준이 너무 미미하고 얌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그야말로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사과식초의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효과에 대해 좀 더 날카로운 현미경을 들이대 봅시다. 바로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사과 식초가 잠든 신진대사에 불을 붙여서 지방을 활활 태우고 살을 쏙 빼준다는 이 매력적인 이야기,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현실은 그 뻔한 스토리보다 훨씬 덜 드라마틱하고 훨씬 더 세밀합니다. 2009년 생물과학, 생명공학, 생화학 저널에 실린 콘도 연구팀의 유명한 일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만이 있는 일본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려 12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죠. 매일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먹은 그룹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통제 그룹에 비해 약 1kg 정도 살이 더 빠졌습니다. 자, 이 숫자만 들으면 오 하고 솔깃하실 수 있는데요. 그 숫자를 둘러싼 전체적인 맥락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2주, 무려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뺀 것 치고는 아주 소박하고 적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비만이라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고, 결정적으로 연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식초를 끊자마자 그 체중 감량 효과도 마치 마법이 풀린 것처럼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식초는 절대 먹기만 하면 살이 녹아내리는 기적의 지방 분해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식초가 몸속에 들어가서 뱃살 지방을 직접 태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린 원리들이 하나로 뭉쳐서 밥을 먹고 배부르다는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가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며 결과적으로 식욕이 살짝 줄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루 동안 입으로 들어가는 전체 칼로리 섭취량 자체가 간접적으로 줄어든 것에 가깝습니다. 석 달 동안 1kg에서 2kg이 빠졌다는 건 딱 그 정도의 미세한 식사량 감소 효과와 아주 정확히 앞뒤가 맞아떨어지죠. 이건 신진대사의 기적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배고픔 신호와 장의 포도당 흡수를 아주 소박하고 부드럽게 조절해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초와 포만감 사이에는 꽤나 탄탄하게 얽힌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세트산이 펩타이드 YY, 줄여서 PYY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팍팍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장에서 뿜어내는 이 호르몬은 우리 뇌로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는 녀석이죠. 주인님, 이제 그만 드셔도 됩니다. 뱃속이 든든해요. 동시에 위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꼬르륵 호르몬, 그렐린의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렐린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당연히 식탐과 배고픔을 훨씬 덜 느낀다는 뜻이겠죠. 차라리 사과식초가 식욕 호르몬을 얌전하게 달래줘서 결과적으로 살을 아주 조금 빼준다고 설명하는 편이, 식초가 우리 몸을 걸어다니는 인간 용광로로 만들어서 지방을 다 태워버린다는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보다 생리학적으로 100배는 더 이치에 맞고 타당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식사량이 줄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얌전해진 덕분에 피 속에 인슐린이 쫙 빠진 상태로 훨씬 오래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지방산을 에너지로 가져다 쓰는 산화작용의 스위치가 켜질 때 비로소 우리 몸이 본격적으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건 순서가 있는 법이죠. 식초는 그 순서의 맨 앞에서 아주 살짝 등을 떠밀어주는 조연일 뿐 주연이 아닙니다. 자, 이제 늦은 밤의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잠들기 전에 마시는 무언가에 대해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이고 무시무시한 주인공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신장 위에 마치 고깔모자처럼 얹혀있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대명사입니다. 이 호르몬은 아주 명확하고 칼 같은 생체 리듬, 그러니까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죠. 밤에는 수치가 뚝 떨어져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동이 틀 무렵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올라가서 여러분이 잠에서 깬 지 30분쯤 지났을 때 팍 솟구쳐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치솟는 이 피크 현상은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몸의 에너지를 쫙 불어넣는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이 스르르 깨어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코르티솔의 작품이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코르티솔은 포도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절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즉, 코르티솔이 솟구치면 혈당도 같이 솟구친다는 뜻이에요. 코르티솔이 간을 향해 포도당을 더 많이 풀어놓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가 깊게 파고들었던 새벽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잠의 질이 나빠지면 밤이든 아침이든 할 것 없이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궤도를 뚫고 비정상적으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그 정교하던 혈당 조절 시스템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요. 단 하룻밤만 잠을 설치거나 이리저리 뒤척이며 부족하게 자더라도 다음날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이 뚝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악화되는 정도가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나 훅 불어난 상태와 맞먹는다는 소름 돋는 데이터들이 차고 넘칩니다. 잠 한 번 못 잔 것만으로 몸이 순식간에 몇 킬로그램 살찐 사람처럼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 뇌과학 연보에 실린 네델체바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옵니다.
식단 조절로 빡세게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2주 동안 일부러 잠을 덜 자게 했더니 정작 빠져야 할 지방은 징그럽게 안 빠지고 엉뚱하게도 아까운 근육만 쏙쏙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몸무게가 덜 빠진 게 아니라 완전히 엉뚱하고 최악인 방향으로 체중이 감소한 거죠. 지키고 싶었던 건 잃고 버리고 싶었던 건 남은 겁니다. 수면은 바쁘면 줄여도 되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쥐락펴락하는 1등급 조종관이에요. 따라서 잠자기 전에 하는 그 어떤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게 내 수면의 질을 미세하게라도 방해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과식초는 여러분의 꿀잠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여기에 대해 완벽하고 확실하게 밝혀진 과학적 통계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탄탄한 생물학 지식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은 해볼 수 있지요. 사과식초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산성 액체입니다. 물에 묽게 희석해서 마시면 식도 점막이 긁히고 자극받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소인이 있는 분들에게는 밤에 마시는 식초 한 잔이 그야말로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침대에 눕게 되면 그 증상이 훨씬 빠르고 고통스럽게 심해질 테니까요. 밤에 일어나는 위산 역류는 사람들이 그 원인도 모른 채 잠을 아주 교묘하게 설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주범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역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다가 몇 번씩 뒤척이며 깨거나 얕은 잠을 자면서도 다음날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위산 역류에 취약한 편이라면 잠자기 전 식초를 마시는 건 스스로 수면에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식초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중력이 아래로 당겨주지도 않는 수평 자세로 누워야 할 마당에 굳이 연약한 위에 시큼한 산성 물질을 들이부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역류성 식도염이 털끝만큼도 없는 분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식초의 그 은은한 야간 혈당 안정화 효과 덕분에 오히려 잠을 기가 막히게 푹 자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 가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밤사이에 혈당이 미친 듯이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특히나 바닥으로 훅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비상벨을 요란하게 울려서 사람을 잠에서 살짝 깨웁니다. 일종의 생존 본능이지요. 만약 식초가 이렇게 널뛰는 혈당을 둥글게 부드럽게 잡아준다면 당연히 수면 패턴도 방해받지 않고 더 안정적이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메커니즘만 놓고 보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아쉽게도 뇌파나 수면 상태를 객관적인 기계로 정밀하게 측정한 철저한 통제 실험을 통해 굳건하게 확립된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초를 수면제나 마법의 물약처럼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딱 그 중간 어디쯤의 상태인 거죠. 과학은 이렇게 아직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당연하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모든 생물학적 작용이 왜 하필 사과 식초에만 유별나게 일어나는 건가요? 주방에 있는 다른 식초들은 안 되나요?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과 식초가 품고 있는 아세트산의 비율은 흔해 빠진 화이트 와인 식초나 평범한 쌀 식초 같은 녀석들과 완벽하게 똑같이 4에서 8%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세트산이 만들어내는 그 멋진 신진대사 효과는 사과 식초만이 가진 신비로운 마법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세트산이라는 분자 그 자체가 가진 능력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집 부엌에 굴러다니는 어떤 식초를 드시든 다 똑같이 존재하죠. 굳이 사과 식초가 다른 식초들과 다른 점을 현미경으로 찾아보자면 사과라는 과일에서 우러나온 페놀 화합물이나 폴리페놀 같은 약간의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몽글몽글하게 생기는 흐릿하고 끈적한 실타래 모양의 그 유명한 초모가 둥둥 떠 있다는 정도입니다. 초모에는 아세트산균과 발효 과정에서 뭉친 단백질들이 섞여 있죠. 이 초모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모가 우리 건강에 엄청나게 유의미하고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명확하고 단단한 과학적 증거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식초가 공장에서 아주 빡빡한 필터로 걸러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녀석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나 훈장 같은 표시일 뿐이죠.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과식초의 훌륭한 대사 개선 효과를 입증했던 그 수많은 깐깐한 논문들도 사실 마트 매대에 흔하게 널려 있는 평범한 상업용 사과식초를 사용했습니다. 굳이 초모가 둥둥 떠다니는 비싸고 특별한 제품을 써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진짜 주인공이 사과라는 특정 과일이 아니라 아세트산 그 자체라면 왜 유독 사과식초만 전 세계 웰빙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떠받들어지고 억울한 적포도 식초는 주방 구석에 조용히 처박혀 있는 걸까요? 정답은 생화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문화적 유행과 기가 막힌 마케팅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과식초가 가짜라거나 거짓말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방금까지 그토록 꼼꼼하게 짚어본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사과식초가 다른 식초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나거나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사과식초의 향긋한 맛을 더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완벽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집에 당장 화이트 와인 식초밖에 없다면요? 걱정 마세요. 아세트산의 관점에서 보면 그 둘은 아주 똑같이 훌륭하고 동등한 효과를 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인터넷에 떠도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좀 시원하게 걷어내 볼 시간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턱없이 부족하면서 사과식초가 마치 초능력이라도 부리는 양부풀려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과식초가 간에 쌓인 독소를 말끔히 해독해준다는 주장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바깥에서 산성 물질을 들이부으며 억지로 응원해주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내내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독 작업을 척척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나 보충제를 털어 넣어야만 딸깍하고 켜지는 어떤 신비로운 해독 스위치 같은 건 실제 우리 몸의 정교한 메커니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은 그런 응원단이 필요한 게으른 장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이죠. 또 사과식초가 산성화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알칼리화해 준다는 이야기도 아주 흔하게 들립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화학 지식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식초는 엄연한 산성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중탄산염 완충계와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호흡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을 통해 혈액의 산, 염기, 평형, 그러니까 pH 밸런스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정밀하게 꽉 붙잡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뭘 먹든 심지어 식초나 레몬즙을 매일 드럼통으로 퍼마신다고 해도 혈액의 산성도는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혈액 pH가 유의미하게 훅 변했다면 여러분은 식초 덕분에 건강해진 게 아니라 당장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아주 위급하고 아픈 상태인 겁니다. 물론 소변의 pH는 그날 먹은 음식에 따라 고무줄처럼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따지는 데 있어 혈액 pH만큼 중요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내 몸 전체가 알칼리화되었다며 호들갑을 떨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단어 하나에 겁먹거나 혹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원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침을 튀기며 쏟아낸 모든 이야기들은 오로지 포도당 조절과 야간 신진대사라는 좁은 렌즈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초 이야기에 푹 빠져서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차원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생체시계, 그러니까 일주기 리듬의 영역입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명 유지 과정을 대략 24시간 주기로 아주 치밀하게 통제하는 생물학적 시계 말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사과식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때마다 이 거대한 퍼즐 조각은 쏙 빠져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포도당 대사 능력은 아침 십시와 밤 십시에 똑같이 부지런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은 햇살이 비치는 상쾌한 아침에 가장 활발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다가 하루가 저물어 갈수록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듯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말은 똑같은 종류의 밥을 먹어도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늦은 밤에 먹었을 때 피 속의 혈당 수치가 훨씬 더 가파르고 요란하게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혈당을 부지런히 처리하던 기계들의 작업 효율이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이건 우리 뇌 깊숙이 숨어있는 마스터 시계와 췌장을 포함한 몸각 장기들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개별 시계들이 서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만들어내는 일주기 리듬의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결과입니다. 실제로 췌장은 늦은 오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눈에 띄게 둔해지고 무뎌집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타이밍과 몸의 생체 리듬이 어떻게 치열하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영양시간 생물학 분야의 학자들은 늦은 밤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사실을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프랭크 시어 교수팀이나 무르시아 대학교의 마르타 가라울렛 연구팀 같은 이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연구들을 통해 이 뼈아픈 사실을 수도 없이 기록해 두었죠. 이 사실이 대체 밤에 마시는 사과 식초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인슐린 민감성이 뚝 떨어져서 몸이 방어할 준비도 안 된 늦은 밤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야식으로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라면요. 식초가 혈당 스파이크의 꼭대기를 약간 둥글게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대형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깊고 무시무시한 싱크홀 위를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바퀴에 충격 흡수 장치 하나 번지르르하게 달았다고 완벽하게 안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은 살짝 부드럽게 줄여주겠지만 싱크홀 자체를 메워주지는 못하죠. 진짜 싱크홀은 바로 그 야밤에 어마어마한 당분 폭탄을 밀어넣은 그 부적절한 타이밍 자체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혈당을 완벽하게 길들이고 통제하는 게 목표라면 진짜 묵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팔팔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른 아침이나 낮 시간대로 탄수화물 섭취 시간을 과감하게 옮기는 겁니다. 식초는 그 올바른 습관을 바꿔나가는 과도기 동안에 쏠쏠하게 써먹는 자전거의 보조 바퀴이거나 어쩔 수 없이 저녁 회식을 무겁게 견뎌야만 하는 특별한 날 잠깐 꺼내드는 방패일 뿐이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우리 몸의 거대한 생체 리듬 전략을 통째로 뒤엎을 수 있는 무적의 치트키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정말 정직하게 진짜 팩트만 남겨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사과 식초가 과학적으로 합당하게 해내는 일은 이렇습니다. 아세트산은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들의 활동을 살짝 방해해서 밥을 먹은 뒤 혈당이 미친 듯이 솟구치는 스파이크를 부드럽게 완충해 줍니다. 또 근육세포의 에너지 센서인 AMPK를 활성화해서 인슐린이 굳이 열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근육이 알아서 피 속 포도당을 쏙쏙 흡수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위에서 음식이 장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서 배부르다는 포만감을 아주 길게 늘려줍니다. 여기에 더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밤에 아주 가벼운 간식과 함께 식초를 마실 경우 이튿날 아침 공복 혈당 수치를 살짝 낮춰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펩타이드 YY 호르몬을 조절하고 어쩌면 그렐린까지 부드럽게 달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소박하지만 진짜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들은 거짓말이 아닌 진짜입니다. 하지만 아주 미미하고 은은하며 결코 기적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타고난 기초 대사량도 다르고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 그 사람을 둘러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의 맥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의 크기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를 오늘 파인만의 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핵심으로 안내합니다. 사과 식초의 효과는 진짜지만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다른 모든 행동들이라는 거대한 퍼즐판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사과 식초 한 잔을 꼬박꼬박 챙겨 마신다고 칩시다. 그런데 낮에는 설탕 덩어리와 정제 탄수화물을 마구 때려 넣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팍팍 일으키고 잠은 매일 엉망진창으로 설치며 운동은커녕 걷기도 싫어하고 만성 스트레스에 잔뜩 찌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한겨울에 창문은 활짝 다 열어젖혀 놓고 방 안 온도 조절기를 0.5도 단위로 미세하게 맞추려고 끙끙대는 짓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겠지만 활짝 열린 창문으로 미친 듯이 들이닥치는 살인적인 칼바람 앞에서는 티도 안 나는 헛짓거리에 불과하죠. 반면에 진짜 음식들로 꽉 채운 건강한 식단, 꿀맛 같은 푹신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라는 튼튼하고 거대한 기초공사가 이미 철저하게 끝나 있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과식초 같은 아주 세밀한 최적화 도구는 혈당 조절의 완성도를 마지막 남은 몇 %까지 쫙 끌어올려주는 아주 쏠쏠하고 기분 좋은 부스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이 가장 깊게 깨닫고 가셨으면 하는 아주 가치 있는 진실입니다. 사과식초는 여러분이 마땅히 땀 흘려 해야 할 근본적인 건강관리라는 고된 작업을 날로 먹게 해주는 얄팍한 꼼수나 치트키가 아닙니다. 훌륭하고 거대한 밑그림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었을 때 그 그림의 퀄리티를 한 단계 확 높여주는 아주 정밀하고 섬세한 붓터치 같은 거죠. 밑그림도 없는데 붓터치만 백날 해봐야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식초가 효과를 발휘할 때 작동하는 이유는 무슨 오묘한 우주의 기운이나 신비로운 마법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한 아세트산의 화학적 성질, 근육 속의 생화학 작용, 위 배출 속도, 아밀라아제 억제, AMPK 활성화 때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 실존하는 분자들, 그리고 숫자로 정밀하게 측정 가능한 진짜 효과들 말이죠.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종교처럼 맹신하며 마시거나 반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사기꾼 취급하며 삐딱하게 무시하는 것보다 원리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식초를 집에서 당장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용적이고 중요한 팁도 챙겨드려야겠죠. 방법을 틀리면 오히려 안 먹는 이만 못한 꼴로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절대로 식초를 원액 그대로 들이켜지 마세요. 농축된 아세트산 원액은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에나멜과 여린 식도, 점막을 사정없이 깎아내고 태워버리는 아주 독한 녀석입니다. 긍정적인 신진대사 효과를 증명해낸 그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적정 용량은 하루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사이, 밀리리터로 따지면 15에서 30ml 정도입니다. 이 앙증맞은 양을 최소한 200에서 300ml쯤 되는 커다란 물컵에 가득 채워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빨대를 써서 식초물이 치아에 아예 닿지 않게 마시거나 다 마신 후에 맑은 물로 입을 한두 번 우물우물 헹궈주면 치아 버블랑지를 지키는데 훨씬 안전하고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굳이 밤에 드시기로 결정했다면 위산 역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잠자리에 눕기 최소 30분 전에는 완전히 다 마셔버리세요. 위궤양이 있거나 위염이 한창 활동 중이거나 평소 툭하면 위산 역류를 달고 사시거나 위산 분비에 영향을 받는 처방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사과식초를 일상 루틴에 호기롭게 끼워 넣기 전에 무조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안전한 허락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절대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투여하는 인슐린 주사나 몇몇 먹는 당뇨약이 사과식초와 몸속에서 만나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보다 증폭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약 용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자칫 위험천만한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건 무시해도 되는 한가한 이론상의 위험이 아닙니다. 이런 약들을 꼬박꼬박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의사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생명줄처럼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사과식초를 꽤 오랜 기간 엄청나게 많이 마시면 체내 칼륨 수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의 아주 상식적이고 얌전한 양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거의 없지만은요. 또 평소에 이뇨제나 변비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식초 성분이 뱃속에서 약과 부딪힐 수 있으니 꼭 세심하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우리가 상상했던 그 고요한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밤 10시, 부엌 한가운데 서서 투명한 사과식초 병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무언가를 먹었다면
방금 들이켠 그 아세트산이 소화 효소들을 살포시 억제해 줄 거라는 걸 압니다. 또 그 아세트산이 여러분 근육 속 AMPK 센서를 딸깍 켜줄 것이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간이 밤새워 헛수고로 포도당을 뿜어내는 걸 살짝 다독여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준다는 사실도 이젠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든든한 포만감이라는 축복이 되겠지만 평소 위산이 역류해서 고생하시던 분들에게는 꽤나 골치 아픈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모두 날카롭게 파악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콕 찔러 재어보는 공복 혈당 수치가 살짝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건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주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만 아주 은은하고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혈당 대사가 흠잡을 데 없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아예 효과가 없거나 티도 안 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다채로운 효과들이 진공 상태에서 덜렁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여러분의 몸이 쉴 새 없이 수행하는 수많은 다른 대사 과정들, 수면의 질, 낮 동안 먹은 음식, 스트레스 상태라는 아주 거대하고 촘촘한 맥락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다는 점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파인만의 길 영상에서 여러분이 단 하나 챙겨가셔야 할 가장 소중하고 반짝이는 가치입니다. 사과 식초가 단순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유치한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어떤 생물학적 원리로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내 몸에 지금 이 상황과 맥락에서 그 원리가 진짜로 쓸모가 있는가? 이렇게 똑똑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이 깊고 튼튼한 이해를 얻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남들이 카더라 하는 식으로 툭툭 던지는 말들, 이게 몸에 좋대 당장 먹어라, 혹은 그거 다 상술이야 먹지 마라 하는 가벼운 소리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몸의 메커니즘을 짚어보고 아주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멋지게 물어보세요. 내 공복 혈당이 지금 높은 편인가? 나에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가? 나는 매일 밤 나쁜 야식을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두들겨 맞고 있는가? 식초를 먹으면 오히려 자다가 속이 쓰릴 위산 역류 소인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식초 때문에 흡수가 방해될 만한 중요한 처방약을 내가 먹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고 나면 사과 식초를 먹을지 말지에 대한 결론은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맹목적이고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뚜렷하고 단단한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 다시 그 밤 10시의 부엌으로 가봅니다. 손에 들린 그 사과 식초 병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제 뚜껑을 돌려 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이 영상을 보기 20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거 없는 환상에 기대거나 덮어놓고 의심부터 하는 삐딱한 시선이 아닙니다. 이 병 안의 찰랑이는 투명한 액체의 정체가 정확히 아세트산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분자가 내 몸속에 쑥 들어가 어떤 장기와 세포의 스위치를 누르며 무슨 일을 벌일지 두 눈으로 훤히 보듯 투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완벽하고 투명한 이해가 여러분이 건강을 대하는 모든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법입니다. 식초 한 병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를 새로 얻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이 작고도 광대한 우주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몸과 세상의 원리를 투명하게 파헤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 밤 부디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